정부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교육 예산이 단연 으뜸 1위입니다. 그 어떤 분야 요즘 국회가 대책 없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해가지고 115조 원 얘기하는데 그 115조 원에는 공적연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고용노동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중산층들 집 사는데 그 주거복지라고 해가지고 대출해 주는 돈이 있어요. 대출해서 받는 거 그런 돈이 무려 1년에 10조 원 규모 이렇게 되는데 그런 돈을 대책 없이 115조 원 안에다가 다 넣어놓고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교육 예산이 그 사회복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지출할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게. 근데 쭉 보면 교육 예산이 단연코 1위다. 50조 원이 넘습니다. 교육 예산이. 그런데 이 공교육 예산이 굉장히 허비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국가 통계로 학생 1인당 23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 어느 서울신문인가 어느 신문 사설에서 23만 원 줄 테니까 황우여 장관 당신 이 돈으로 사교육 시켜봐 이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학부모들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1인당 23만 원이 사교육비가 허리가 휩니까? 그 돈 가지고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1인당 23만 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게 모아진 돈이 20조라고 하는데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 수가 줄은 것이지 사교육비는 개인당 사교육비는 늘었고요. 실제 통계는 그 조선일보에서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전수조사 서울에 있는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10개 학교 전체 학생한테 사교육비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65만 원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20 몇만 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6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녀 둘이면 100만 원, 120만 원 되니까 이게 허리가 휘는 겁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진짜 23만 원, 25만 원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 총액은 정부 발표대로 20조 원이 아니라 얼마냐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고 여러 통계들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 사교육비 총액은 1년에 4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공교육비 50조 원과 사교육비 40조 원을 합하면 90조죠. 거기다 대학교육비가 있어요. 대학 등록금, 대학교육비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에 따른 비용이 연간 130조 원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이게 어떤 제조 원가가 반도체를 수입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까? 석유가 필요합니까? 교육은 이게 다 GDP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국가 1480조의 GDP 중에 교육 서비스 산업이 130조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방금 공공재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공재로 묶어버리면 그 순간 효율도 따지지도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지 묻지도 못하고 그냥 수렁에 그냥 팡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공교육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교육은 40조나 되는 사교육에 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 두 가지 비용을 놓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따지고 봤을 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교육비 투자 1위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공교육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OECD 국가 간 비교해서 놓고 보면 단연 1위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PPP 지수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비교해야 맞는 거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통계 사실들을 놓고 보면 이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해마다 정치 선거할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을 외치면서 이 공교육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건들지 못하고
늘 사교육을 잡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져온 건데, 이제 EBS 수능 연계라고 하는 거는 공교육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해가는 정부의 교육 도점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이건 교육의 악입니다. EBS 수능 연계 70%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간 출판사의 그 사회문화, 수학, 영어 이런 교과서 이렇게 교재들을 보면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이 수학 그 교과서를 놓고 8종 교과서, 10종 교과서를 놓고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논쟁을 좀 벌였어요. 아니,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출판사, 다 민간 출판사지만 제가 봐도 수학의 교과서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출판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수가 썼느냐에 따라서 보기 좋게 쉽게 설명이 된 책도 있고 정말 형편없는 책도 있는데 형편없는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선택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따지고 난리를 내서 뒤집고 막 이런 적이 좀 있었는데요. 민간 출판사는 시장의 올바른 선택만 허용을 한다라면 학교에서 로비, 교과서 채택비 그거 신문에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늘 허구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질 좋은 책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이드 역할만 잘 해주면요, 민간 출판사 시장은요 엄청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서비스 산업의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공교육 범주 안에서도.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런데 그 민간 출판사 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EBS 교과서를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아주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요. 정부가 독점을 해줘버리고 시장에서 막 그냥 이거는 내놨다 하면 다 사가야 되기 때문에 품질을 좋게 이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지금 민간 교육 서비스 산업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민간 출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갖고 EBS한테 번번이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죽는 거예요. 이 시장을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구조를 잠깐 보면 뭐 제가 안 해도 우리 저 교수님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방송 수신료 166억 뭐 이런 거 뭐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보니까 이게 시청료입니다. 시청료 2,500원 중에서 70원을 EBS로 보낸다고 합시다. 뭐 2.8%인지 3%인지가 그 돈인 모양이에요. 근데 방송 발전 기금이 226조, 국고보조금이 312조, 방송 광고 수입, 기타 수입 해가지고 토탈 방송 사업 수입이 1,20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1,204억인데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한 매출 원가는 1,528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부족하냐면 320억 원이 적자인 거죠. 방송 사업에서. 어디서 이 돈을 버느냐? 출판 사업에서 벌고 있어요. 출판 사업에서. 출판 사업 매출 원가는 얼마냐? 547억 원. 출판 사업 부대 사업 수익은 얼마냐? 1,027억 원. 그러니까 출판사 해가지고 EBS 책 만들어 찍어가지고 무려 500억 원을 벌어서 방송국 직원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편없는 책이, 형편없는 책이 시장에서 민간 저자들이 출판사들을 통해서 정말 품질 좋은 책을 만들어가지고 내놔도 EBS한테 번번이 깨지는 이런 상황에 이 책이 정부 독점으로, 정부가 그냥 딱 EBS 수능 연계 70%라고 하는 그 독점적인 권한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메꾸고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걸 EBS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조금 166조밖에 안 되는 시청료 수입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공영방송을 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를 본 바에 따르면 이게 과연 공영인지 공익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2008년부터 지식채널 2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더 했었습니다. 아주 좌편향 정도가 아주 말로 할 수가 아주 이거는 뭐 근데 EBS 특징이요. 2007년 12년 이렇게 선거 때 더 극심합니다. 이게 이 다큐 프라임 요거 자본주의 이것도 2013년에 책이 나왔지 방송은 2012년에 됐을 거야 아마.
이게 경제민주화 집중적으로 주장할 때 선거 때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되더라고요. 이 구조가 딱 그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뭐 저도 EBS 세대가 겨우 70원 집집마다 70원 줘서 EBS 운영하게 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뭐 700원이 아니라 7,000원이 아니라 그 얼마라도 좋은 방송 한다면 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다 제가 제안한 거는 차라리 민간 영역에 EBS와 같은 교육방송을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이 우리나라 그 뭐 어마어마한 교육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민간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개방을 해가지고 질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서 좀 서비스를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EBS 수능 연계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정말 이건 문제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뭐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는 토론자로 제가 나갔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교과서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2017년에 뭐 거의 한다면서요.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더 반대해야 되는데 난 디지털 교과서 되고 우리나라처럼 IT 환경 좋으면요 선생님들 아무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한 400명만 있으면 돼. 전부 다 교실에 앉아서 디지털 딱 오면 학생들 오는 거 봐서 CCTV가 딱 감시해가지고 틀어놓고 공부하고 노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딱 번호 체크해가지고 벌 좀 주고 디지털로 다 하지 뭐하러 선생님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 디지털 교과서인데 그렇게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나는 그게 정말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교재이지 그걸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다시 이쪽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거 지금 거의 없죠? 있나요? 예전에 저는 있었어요. 그거 엄청 인기 있었어요. 뭐 1년에 3만 원인가만 내면 어마어마한 강사들이 강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저는 전북 전주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가입해서 들으라고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보면 야 선생님들 앞으로 큰일 나겠다. 이거 다 밥줄 잘리겠다. 최양반들 몇 명만 있으면 될 거 과목별로 선생님 몇 명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가르칠 수 있다 그거죠.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민간 교육 콘텐츠 시장이 EBS와 같은 교육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교육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가 왜 못 가냐. 우리 한국인의 DNA는 그게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 경제의 교육 서비스 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정부 독점이다. 정부 독점이 문제지. 교육의 정부 독점만 아니면 우리는 훨씬 더 교육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교육의 정부 독점이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웬만한 학회 발제에서 이 발제 한 문장 하나하나를 가지고 코멘트를 하는 일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읽으면서 좀 뭐 집에서 볼 때도 그랬지만 오늘 또 발표를 듣는 느낀 게 이게 뭐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그 막연한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심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그래서 제가 제 준비해온 자료를 하기 전에 하나씩 발표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이 내용에 코멘트를 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그 수능방송 교재들이는요, 이거는요, 지금, 그냥 어쩌다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수능교재, EBS 수능교재는요, 이게 지역 단위별로 엄청난 특혜, 또 서점들의 특혜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의 아주 높은 그 자리가 없으면 그 지역 독점으로 못 받아요. 이걸 받으면 진짜 평생 먹고 삽니다. 그게 1년에 2번인데요. 홍가을로. 이거 EBS 나올 때마다 하는데 아주 이 엄청난 특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고 굉장한 그 EBS나 교육부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이 교재 이 판매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이 엄청난 이 시장지사하고는 무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출제하면은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뭐 70, 80%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사지선 대형 이게 왜 답인가를 보고 외지 않잖아요. 그냥 이 문제가 나오면 3번, 이 문제가 나오면 2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이거예요, 전형적인 그냥. 뭐 그거에 거기에 무슨 사기통이 어떻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이퀄 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지식 채널 있잖아요. 이게요, 제가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지식 채널이 이게 이제 참여정부 말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채널에 이게 일주일에 3번씩 나가는데 외주 제작사들한테 이거를 한 군데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보통 한 20-30개의 외주 제작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내지는 2개씩 만들면서 이게 가기 때문에 이 외주 제작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 채널의 외주 제작사들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심사를 많이 가거든요. 뭐 KTV, 아르랑 TV, 뭐 외주 제작 심사라는 데는 제가 다 다니는데 외주 심사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 요즘 거기에 보면 이지식 채널 그 캐리어가 안 빠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또 상도 많이 받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가산점을 주고요. 뭐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독립제작사가 굳이 이지식 채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지식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짧고 EBS가 또 외주 단가가 싸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로 시작해 들어와서 그쪽에 한번 입문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큰 프로그램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BBC 제4채널 모델입니다. BBC의 네 번째 채널, 퍼스트 채널이 완전 외주 제작 채널인데요. 거기에 영국 BBC 외주 제작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외주 제작사들이 상당히 좀 영국도 좀 BBC가 좀 약간 그쪽 성향이 강한 제작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에 좀 뭐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3페이지 그 자본주의가 상탄거는요. 이거는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EBS는 매년 방송 대상을 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스타 PD들을 한 10여 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방송 대상이 목표예요. 뭐 매년 탑니다. 매년 대상이에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를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해서 아주 대작을 만듭니다. 다큐멘터리. 물론 해외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몇 개를 만들어서 EBS의 채널 브랜드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 이거는 직접 보겠습니다만 공교롭게 2013년 초에 아마 이게 방송 대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저도 심사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2012년 11월에 방통위원 출신이 사장으로 갑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 상을 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데 17페이지 6강 하는 건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약간 좌파적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갈등론에는 계급론하고 갈등론이 일치되는 거 아닌가요? 갈등론에는 계급론이 아닌 갈등 이론이 더 많아요. 나렌돌프라든지 뭐 루이스 쿼저라든지 이런 사회학에서도 막시즘 계열이 아닌 갈등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갈등론은 계급이네요, 무조건 그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갈등의 긍정적 역할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고 있는 학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갈등 요소라는 것이 반드시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이익의 갈등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포지티브한 역할을 보는 갈등 이론가들이 꽤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 이론 빼고 그냥 계급으로 치환시킨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다 틀렸더라고요. 제가 예측한 거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예를 든 요 문제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제하신 선생님이 그 거기 들었던 방송문화연구에 그 나온 그 논문 또 우리 저 나중에 뭐 어떤 분이 했던 이게요. 지금 이 세력이 어디가 있냐면요. 1986년도 시청료 그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85년도 총선 때 불공정 보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고 그것이 이른바 시청자 단체를 만들어냈고 그게 90년대 지금 시민단체들의 그 초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MB 정부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보수 정부 들어오기 전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때부터는 이제 그때는 여러 방송에 다 관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 몰려간 곳이 지금 EBS입니다. EBS에 거기 보면은 다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EBS에 미디어와 교육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 교육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학술지가. 거기가 완전히 EBS가 돈을 대주고 해는 거기에는 다 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제 토론문 뒤에 보면 거기 발표한 논문 그는 언론정보학회라고 그건 언론 노조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학회입니다. 거기는. 거기서 나온 평가 이 프로그램 평가를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 다 같이 먹고 살고 있고요.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정말 국가가 나쁜 행위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는 여기서 설명 안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사교육비는요, 어디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냐면요. 이게 참 아마 재밌는데 1995년도 케이블 TV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93년도에 케이블 TV PP를 그때 20개를 선정을 했어요. 각 장르별로 2개씩. 20개의 채널. 그때는 장르별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거 허가제였으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모든 기업들이 다 케이블 TV 한다고 덤벼 들어왔어요. 그때 채널 한다고.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장 많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갔던 회사가 맥킨지입니다. 맥킨지인데요. 맥킨지가 그때 모든 대기업에게 똑같은 리포트를 몇십억씩 받고 똑같은 걸 줬어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몇 개를. 똑같은 걸 줬어요. 근데 전부 과외 채널 해라 그랬어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한 30조 정도로 봤어요. 그 당시에. 맥킨지가 본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 3개 채널이 들어왔죠. 다솜방송이라고 저 서한샘 씨가 하는 거. 그 사람 쪽박혔잖아요. 이거 만들고 아주 쪽박혔고요. 그 다음에 대교방송. 그 다음에 지금 재능방송으로 바뀐 데가 들어왔어요. 3군데가 들어왔는데 교육 채널만, 과외 채널만 3개를 줬어요. 근데 3군데가 다 망하고 이제 대교는 2군데는 빠져나갔고 재능만 이제 어린이 채널로 남아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 말아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엄청난 비용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마지막 토론 제 논문을 보시면 약간 앞부분에 좀 이론적입니다. 이 공영방송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할 때 지금도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학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Public Interest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이어령 비어령이 강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이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 자체도 지금 철학적으로 이게 정치 철학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개념을 낸 법적인 개념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 아주 조작적 경륜을 내놓은 게 거기 65년도 미국 카네기 위원회입니다. 아시겠지만 카네기 센터 카네기 위원회 거기서 한 건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 독립된 비상업적 방송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서 이때 미국의 FCC가 뭐라고 하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모든 나라 BBC, 뭐 NHK,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공영방송의 역할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하나가 교육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뭐 트레이시랑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대부분 뭐 거기 밑에 한번 보시면 트레이시 같은 사람이 이게 약간 좌파적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공영방송이 앞으로 잘하려면 교육방송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평생 교육을 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개념이 확장돼서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도 교육이다. 사회적 교육이라고 봐서 오늘날 이제 BBC라든지 KBS라든지 NHK 같은 방송. NHK는 거기 예를 들었습니다. NHK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1930년대 초반에 교육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NHK는 지금도 목적이 교육방송이에요. 거기 밑에 그 법을 보시면 NHK 역사는 뭐 저기 쭉 나있는데 방송국 전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 그 한번 그 제가 하는 33페이지를 보시면 NHK 교육 텔레비전국은요, 방송법에 의하면 50% 이상을 교육 프로그램이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전파법이라는 법이 또 있어요. 전파를 관리하는 법이 또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70% 5% 이상을 교육 프로그램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HK는 상당히 교육적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모든 일본의 상업 지상파 방송이 한 5개쯤 있는데요. 대부분 사극을 안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요. 사극 제작, 일본은 사극이 다 없어졌어요. 정통 사극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NHK는 사극을 합니다. 왜 하느냐면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NHK 정통 사극은 굉장히 일본 역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통 역사 사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KBS로 따지면 일요일 날 밤에 하는 사극 같은 걸 하면 정통 사극을 반드시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사극은 돈이 많이 드냐면요. 제작비가 한 5배 이상 듭니다. 3배에서 5배 일반 드라마보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많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걸 다 고증해서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서 또 협찬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나이키 군복을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다 안 만드는데 일본 NHK는 제작을 합니다. 그는 이제 국민 교육. 그다음에 미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잖아요. PBS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형식상의 이름만 공영방송인데 국가가 돈을 대주긴 하지만 거기는 그것도 교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있고 있는데 미국은 그 대신 모든 지상파 방송은 뭐 20% 이상을 프라임타임 시간에 교육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으라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사회 목적적인 그런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정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한 BBC 트러스트라는 거는 BBC 우리가 좀 KBS 이사회 같은 곳인데요. 거기도 보시면 BBC의 가장 큰 교육 목표로 학 공교육 보완, 그다음에 영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이제 물론 최근에 이 BBC 트러스트의 이 목적 때문에 최근에 BBC 영국의 오프컴이라고 하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BBC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오프컴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오프컴 같은 데는 왜냐면 우리가 전체 방송시장을 관여하는데 왜 BBC는 관여 못하냐 해가지고 이 목적과 갈등이 있으면 거기 보시면 상당히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EB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다. EBS는요. KBS 제3TV로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 6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80년 초에 아시겠습니다만 언론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80년에 언론 통폐합을 하고 나서 KBS, MBC가 KBS, TBC가 1, 2채널로 됐고요. MBC는 KBS가 50%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의무하는 차원에서 3TV를 만들어요. 근데 3개월만 직접 운영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KBS가 그때 인력 가지고 제작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방송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때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3개월만 KBS가 하다가 넘겨줍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공중파를 쓰지를 못해가지고 EBS가 무엇을 주파수를 보냈느냐, 서울시내에다 기구를 띄웠었어요. 주파수가 없어, 이 안테나가 없어서, 송출 안테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기구를 띄우니까 불안정해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UHF 주파수를 준 겁니다. 근데 UHF 주파수는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좁아요. 만약에. 그래서 서울시는 산마다 안테나를 다 꼽아놔야 되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KBS가 지금 송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교육개발원이 가져간 것이 이게 비극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개발원이 가져가다 보니까 100% 교육부가 예산을 다 내야 됩니다. 그 제작비를요. 그런데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양재동 넘어가는 쪽에 있는 지금 교육방송 말고요. 양재동 넘어가는 쪽에 그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옛날 거기가 교육개발원짜리인데요. 그 당시는 서울시내에서 버스 타고 가야 산속에 있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저도 거기 뭐 여러 번 갔었는데. 근데
그 교육개발원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육부가 그럼 왜 가져갔느냐 그걸. 교육부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교육부 관료들을 갖다 거기다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가니까 예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 과장이 있어요. 영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부, 이 사람이 사무관 출신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과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방송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제작비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작가들이 쓰면은 작가들이 원고지당 얼마를 줬어요. 이 작가들한테. 원고지당 뭐 300원 이렇게 주니까 좋은 작가가 안 오죠. 또 출연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 A급들을 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누굴 불렀냐면 현직 교사들을 불렀어요. 그때. 그러니까 현직 교사를 아까 싸게 뭐 아주 정말 뭐 사비반 주고 그냥 불러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거의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80년대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었어요. 이 채널이요. 보는 사람도 없었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돈도 없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에 여기는 뭐 제가 자료에 안 적었습니다만 YS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EBS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전체를 한번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옛날 방송위원회가 있던 공영방송발전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근무했던 방송개발원이라고 공부실에서 갖고 있던 기구인데 거기서 2000년 방송정책위원회라는 걸 했는데 두 군데에서 나온 보고서가 다 똑같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공사화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돈도 없고 직원들도 뭐 없고 제작비도 없고 막 총출이 안 하니까 공사화시키자라고 했는데 YS 정부 때 그걸 못 해줬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좀 하려다가 방송정책에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와서 이른바 지금의 통합방송법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교육방송공사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00년에 이게 된 거죠. 그런데 교육방송공사법은 만들어졌는데 돈은 여전히 줄 수 있는 거는 교육부가 대다수 예산을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출판 비용 뭐 이런 게 많지만 교육부가 대부분 예산을 주고 정부가 그 당시는 방송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거에서 일부 대주고 교육부가 돈을 대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수신료 여기 지금 뭐 3%인가 나가는 건요. 3%의 거의 한 70%가 송출 수수료로 받아가요. KBS가. 송출 대행 수수료로. 그러니까 실제 EBS가 가져가는 건 이걸 절반밖에 못 가져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KBS가 자기가 송출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그걸 KBS가 띄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으니까 EBS가 공사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공사만 시켜놨지 돈이 없는 상태였죠. 그 당시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김대중 정부 때는 거기서 끝 해버렸어요. 근데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거기 나눠오신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시면 1조의 목적 그 교육방송법 목적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평생교육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그 당시는 공교육부가 이거 하나였다가 이게 평생교육으로 가고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걸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국가가 법규적으로 대해주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EBS의 본 채널은 이제 완전히 다큐멘터리하고 평생교육 채널로 바뀌게 되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채널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대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재정을 대줘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대주기는 힘드니까 교육부에서 빠져나간 게 뭐냐면 EBS 수능 연계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이 왕창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EBS 설립 목적을 방송공사에 만들어 놓고 재원을 이제 정부가 가능하고 수능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허용합니다. 그때. 지금 EBS 광고합니다. 광고를 2000년대 초반에 참여정부 들어오자마자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적정학인데 이제 초대사장, 참여정부 때 초대사장으로 간다면 고성만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복 30년인가 뭐 한 라디오 했던 그 연출가입니다. 아주 정말 그 칼라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고 그 다음으로 그 부사장으로 가 있던 사람이 권영만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MC 노조위원장 출신. 그리고 잘려 있다가 이제 뭐 실들 정도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EBS가 완전히 노조의 방송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노조의 방송이 된 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거기 제가 나오는 표를 한번 보시면 예산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2004년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2003년 예산은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예산이니까 그죠? 아니죠. 2004년은 이제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이죠. 그 보시면 예산이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째 보시면 그럼 예산이 확 늘어나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늘어나냐면 광고 수입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거기 보면 이제 출판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왕창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04년에 이게 좀 표를 작게 해서 그런데요. 정부 지원과 기금이 왕창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가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주고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것만 해준 게 아닙니다. 2006년에 마지막에 방송위원회 참여정부 끝나기 직전에는 EBS가 보도까지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EBS가 보도도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도를. 무슨지 아시겠죠? 그때 보도를 허용해 줍니다. 보도도 할 수 있고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그래서 50의 기형적인 유산이 교육부의 부서 이기주하고 연결이 됐고 그것이 좌파의 정치 진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상황 와서 이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노영방송 체제가 되고 나서 그 KBS하고 똑같아요. 재원은 상업적 재원에서 가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상업적 재원입니다. 마치 KBS가 광고 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국가가 EBS 수능 축제 연계라고 하는 참고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그 상업적 수익을 가지고 재원 안정성을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거는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먹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개혁을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캐럿은 왜 그렇게 가느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가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편하게 자기들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1%의 자기를 지지하는 시청자를 가져갈 수 있기가 참 좋아합니다. 누가 욕을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만 가져가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이른바 아주 좀 색다른 형태의 좌파 상업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죠. 왜냐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뭐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 프로그램 이런 거 자꾸 나가야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채널 브랜드를 유지해 나가는. 그 EBS가요 지금 채널 브랜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최근 자료인데 사적 재원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의 학자들도 이 문제는 제기를 해요. 수신료를 올려주라. 수신료를 더 받아서 올려주라. 근데 KBS는 우리도 얼마 안 받는데 줄 게 없다. 그럼 정부의 기금이나 하는 걸 줘라 그러는데 정부 기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를 이 정부,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도 어쩌지도 못하는 이 재원 구조 문제에 심각한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거기 제가 왜 제 얘기를 안 썼냐면요. 거기 제가 논문을 하나,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논문인데요. 제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결론을 제가 쓴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목이 거기 보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에서 다큐멘터리 수사하는 연구, EBS 지식 채널 2를 중심으로 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5개의 다큐멘터리, 그 뒤에 보시면 5개의 2008년도에 5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이게 인터넷 댓글이 제일 많은 5개, 거기 보면 17년 후, 명품 한우,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청산되지 않은 과거, 벌금 인생, 이렇게 5개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샘플을 이렇게 고른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그 결론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거, 뭐 줄근 세 번째 거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이게 이분들이 다 이쪽하고 다 연계된 교수들인데요. 이걸 보면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진지 보세요. 지식 채널 2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성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뒤엎는 전복적 즐거움까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 주변의 지식이 나름대로의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 문화에서 중요한 문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미디어 텍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게요.
이 언론정보학부라는 게 이제 노조가 그 언론 노조가 주로 지도권을 갖고 있는 학회인데요. 지금 큰 학회입니다. 비교적 옛날보다는 좌파 정부 때 커서 여기 학술지에 자기네들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게 절대로 객관적 지식인과 보편 타당한 지식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의 목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고 있다. 또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언론학자적 양식으로 보면 사실 언론정보학부는 정말 심각한 학부예요. 거긴 뭐 거의 투쟁의 학부니까. 그런데 이 학부에서 실렸다고 하는 것들이 또 이런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도 보수적인 관념을 가지만 보수적인 관념을 가진 학자라 하더라도 그죠? 자기가 어떤 어느 정도 주관적인 있다 하더라도 학술 논문을 쓸 때는 굉장히 중립적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고, 그죠? 또 상대방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정치적 이념성이 아주 투철하지 않는 한, 그죠? 가급적이면 정치적인보다는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쪽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럼 뭐 시간이 많이 갔고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교육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교수들이 다 웃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보 상자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맞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TV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 뭐 과외가 됐든 뭐 TV 과외가 됐든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수능 과외가 됐든 왜 우리가 과외를 시키느냐?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과외를 시켜서 좀 공부를 더 시켜보겠다. 시간을 더 할애해 보겠다가 작용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어느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앉아서 졸지 못하게 하면서 패가면서 교육을 해도 조는 게 우리 학생들인데 너 텔레비전 앉아서 혼자 보아라. 그거 보겠냐 이게 나라도 안 본다는 거죠. 그게. 결국 TV에서 하는 수능 과외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거고요. 교재를 파는 게 목적인 거 아니냐.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거지 수능 과외를 보고 하겠느냐 나는. 아니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지의 비극 그 얘기하는데요. 저는 공유지의 비극, 제가 여기 토론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 다른 프로에서 여기 해서 얘기했는데 드러난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더 문제다. 아까 교과서의 내용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엄청 큰 교과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많은 젊은 학생들은 그것이 가급적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죠. 근데 실제 거기에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으니까 더 문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아까 마지막 토론하신 선생님이 정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공영적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공영적 교육방송이 사교육 시스템하고 편승을 해가지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지금 1966년도 미국의 FCC 위원장이 미노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공영방송 논자였어요. 그 당시 60년대 미국의 칼라 텔레비전이 전성기를 이룰 때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쇼 프로도 많아지고 선정적인 드라마도 많아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선정적이지 않은데 뭐 영화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웨스트랜드가 되더라. 아주 광대한 황무지가 됐다라고 이 사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EBS가 아주 광대한 황무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도 지금 거기 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아무도 견제받지 않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언론학계에서 EBS를 욕한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 그 거룩한 방송을 왜 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EBS를 가서 당신들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방송학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일이 비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이것이 버젓이 좋은 논문이라고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다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려 시대 때 굉장히 사학이 그죠? 사학이 굉장히 번성했답니다. 고려 말에. 그리고 조선 말기에도 왜 서원이 그렇게 번성했느냐 그랬더니 공교육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 저희 때 국사 선생님 나중에 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제대로 하면 사학이 절대로 활성화될 리가 없다. 학교 가서 배울 게 없으니까 사학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공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황 교수님 그야말로 방송학자가 이제 EBS를 이렇게 또 조명하니까 완전히 또 다른 시각에서 멋진 해석을 주는데요. 듣고 나니까 참 더 힘이 빠져요. 그죠? 뭔가 힘을 가지고 뭘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완전 뭐 접한 뭐 저쪽에 그냥 무공산적인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그래도 마지막 그 말씀이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을 공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번창하다는 뜻이 이 대한민국에서 공공 부분에서 이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경제에서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것도 먼저 나서가지고 이걸 해주고 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할 필요 없어. 우리 좀 놀아야 된다고 이거 진짜. 정부 부분에서 다 해주면 어차피 이건 공공적인 이야기니까 EBS도 공공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스스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묻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광고는 이미 길이 멸렬하고 다 이런 쪽에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출세 못하고 승진하는데 다 이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병들이 이렇게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뭐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일을 해야 될 게 많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 어려운 주제를 발제해준 조윤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세 분 토론자 좋은 이 발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으로 올라온 요 내용들은 바로 일반인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토론이 뭐 절대 한 이벤트로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위안을 가지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